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찍는 이유가 이미 영상이 조금 겹치는데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당연히 저번 주부터 뇌를 비운 상태로 오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상기시켜 드리는 목적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 PPT 활용해서 큰 틀 다 잡아들었죠? 그리고 이미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디테일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디테일하게 채워주실 단계가 왔다. 허블 아저씨가 있기 전에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허블 아저씨가 딱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우주는 팽창을 한다. 중요한 시기죠. 뭐죠? V는 HR. 이 시기의 의미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이 우주의 팽창을 허블 아저씨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나서 두 가지 파로 쪼개졌죠. 팽창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는 뭐? 정상 우주로. 하나는 대폭발. 그래서 정상 우주로는 뭐가 일정하다 그랬죠?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대폭발은 질량은 일정하다. 근데 제가 써놨죠. 둘 다 뭐 하는? 어쨌든 팽창하느냐. 왜냐면 허블 다음이니까 팽창하는 우주는 동이야. 아시겠죠?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우주에 뭐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근데 대폭발 같은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는 팽창해요. 그러니까 뭔 줄여야 돼? 우주의 밀도, 즉 우주의 온도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럼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에 어떤 증거만 잘 제시해주면 되잖아요. 이 증거가 바로 뭐죠? 뭐야? 그쵸, 우주 배경 복사. 옛날에 3000 켈빈 정도로 뜨거웠던 우주였는데 지금은 식어서 2.7 켈빈 정도로 관측돼 라는 온도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온도가 떨어진 거의 증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높았을 때는 안 붙고 지들끼리 막 날아다녔을 텐데 얘네가 온도가 좀 식으면서 약 15 켈빈쯤 되면 지들끼리 떡지기 시작하는데 그 떡지는 비율을 수학과학적으로 계산해봤더니 3대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 둘 다 온도 하강을 명확하게 지시해주는 어떤 근거가 된다. 근데 이게 완벽한 정립인가요? 아니 얘 한계가 몇 개 있었어. 세 가지. 뭐 있었죠? 이것저것 있었지. 평탄성 문제, 지평선 문제, 자기홀급 문제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직접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기홀급 문제 쉽게 말하면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왜 안 보임? 이게 자기홀급 문제. 평탄성 문제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거잖아. 빅뱅 시작한 지 0.00001초인가요? 그때 그 우주의 밀도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걔랑 지금 우리 우주의 나이가 어떻다? 밀도가 어떻다?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걔를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어? 이거 좀 에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평탄성 문제. 왜냐면 이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우리가 평탄 우주가 됐고, 평탄 우주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이즈가 일정한 우주예요? 아니.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우주야. 그러면 계속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0에 근접한 우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그러려면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걸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냐? 라는 질문. 세 번째,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최대 바운더리라고 그랬잖아. 그 관측 가능한 최대 바운더리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는 약 138억 광년짜리 구체 안에 있는 정보들인데 그 무수한 정보들이 다 어떻다? 2.7 켈빈 정도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걸 그냥 또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홀급 문제는 왜 안 보이냐 이게?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평탄 우주가 됐느냐? 지평선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있는 온 우주의 온도가 2.7로 동일한 거. 이거 참 이상하다.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치. 겁나 작았던 게 겁나 커지면 가능하다. 왜냐? 첫 번째, 자기홀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겁나 커지면은 자기홀급이 있는데 안 볼 수 있지. 제가 비유 드렸었잖아요. 이 교실에 야구공 3개를 뿌려놓고 24시간 동안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지구에 야구공을 3개 뿌려놓고 24시간 동안 찾아봐 하면은 못 찾겠죠. 한마디로 야구공이 있긴 있는데, 자기홀급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는 교실 사이즈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구 사이즈로 겁나 커서 우리가 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탄해 보이는 거. 지금 우리 바깥에 보시면은 지구가 굉장히 평평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지구는 구체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지구의 공유를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 인간이란 존재가 공간의 공유를 인지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작아서 이 공유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평탄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5개념 조심하세요. 진짜 평탄하게 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작았더라면 선 정보 공유를 하고 후팽창을 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 뒤쪽에 제가 계속 이걸로 설명을 할 건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온 우주가 2.7 켈빈으로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 A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우주 B가 있는데 얘네 둘이 온도가 같으려면 우리한테까지 A가 달려와서 다시 B까지 가서 야 우리 138억 년 뒤에는 2.7 켈빈으로 식자라고 짜고 쳐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멀리서 온 빛이 138억 광년 달려와서 이제 우리한테 왔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138억 광년 달려와서 이제 우리한테 왔어. 그럼 얘네들은 상호작용을 하려면 정보 교환을 하려면 그만큼 다시 양쪽으로 달려가줘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짜고 친 적이 없는데 두 개를 까봤더니 어떻다? 어이씨 똑같더라 라는 거였잖아요. 얘를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렇게 먼 거리를 애초에 얘네가 달릴 필요가 없으면 되잖아. 애초에 얘네가 겁나 작은 공간에 있어서 선 정보 공유. 야, 우리 나중에 138억 년 뒤에는 2.7 켈빈으로 식자 해놓고 으짜 해가지고 터지면 으짜 영차 해가지고 터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 정보 공유하고 한마디로 엄청나게 작아서 먼저 정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터지면 얘를 설명할 수 있다. 얘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 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뭐를 봤더니 원의 초신성이라는 걸 봤더니 얘 정체는 뭐라 그랬죠 원래? 얘 정체. 백색외성. 원래 백색외성인데 굉장히 고밀도의 작은 천체죠. 백색외성. 그 옆에 동반성을 갖고 있을 때 이 동반성의 질량을 지가 먹어. 밀도가 크고 중력이 크니까.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질량을 먹다가 특정 질량에서 터져요. 특정 질량에서 터진다는 건 특정 광도에서 터져요. 특정 광도라는 건 특정 절대 등급에서 터져요. 한마디로 얘는 터질 때 이 초신성 같은 경우는 백색외성이 터지는 건데 질량을 더 먹어서 일정한 절대 등급에서 터진다라는 건 내가 얘를 관측을 해서 겉보기 등급만 알아내면 겉절이 공식 알죠? 뭐 디테일은 몰라도 돼요. G2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실 텐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바로 거리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G2만 배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의 초신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주까지의 거리를 되게 명확하게 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주의 등대라고. 거리를 탁탁탁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겁나 멀리 있는 우주. 야,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겁나 멀리 있는 우주는 우리가 어떤 우주를 보는 거죠? 굉장히 나이가 우리로부터 먼 우주를 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굉장히 초창기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먼 우주라는 건, 먼 우주를 본다라는 건 그 빛이 먼 우주를 달려와서 우리 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빛은 빨리 시작한 거야, 늦게 시작한 거야? 빨리 시작한 거야. 우주 탄생 초기에 시작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를 먼 우주를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원의 초신성으로 먼 우주를 보는 건 우주의 태초를 보는 거라고. 우주의 태초를 봤더니 이 친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올 때 최근에 가속 팽창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밀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정체를? 모른다.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 얘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암흑? 물질. 얘는 물질이니까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 한마디로 얘는 무슨 힘? 당기는 힘. 에너지는 무슨 힘? 미는 힘. 아시겠죠? 그래서 암흑의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는 힘이고 암흑 물질은 뭔지 모르겠지만 당기는 힘입니다. 얘네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큰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허블 법칙의 디테일 들어갑니다. 허블 법칙에서 뭐 한다고요?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우주는 그냥 팽창이 아니라 허블 법칙일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등속 팽창. 무슨 속도로 근데?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 당시에 허블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이 데이터 해석이 뭐라 그랬죠?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 공간 자체가 커지니까. 그 당시에 허블이 생각했던 제일 빠른 팽창 속도는 뭐예요? 당연히 빛의 속도고 이 당시에는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 것도 쇼킹한 얘기인데 그 팽창 속도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우주 팽창은 무조건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뭔가를 더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 이미 팽창하는 것도 다이나믹하고 쇼킹해. 근데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우주는 어떻죠? 처음에 급팽창 빡 했잖아. 그 속도로 계속 유지됐어요? 아니, 한번 줄어졌잖아. 감속 팽창했다가 최근엔 뭐 하고 있다고? 가속 팽창했다고. 한마디로 등속 팽창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어요. 속도에 변화가 있어, 팽창 속도에. 근데 허블 법칙이 등장하면, 허블 아저씨가 등장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가 없어서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 교통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아저씨가 썼던 아주 훌륭한 방식이 뭐라 그랬죠? 요거. 이게 뭐죠? 스펙트럼 분석인데. 그치, 적색 편의. 한마디로 후퇴 속도, 도플러 효과를 사용했었잖아요. 이 도플러 효과를 사용을 해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됐죠? 이 그래프잖아? 어떤 결과?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를 하더라. 사실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아니야. 뭐다? 공간 자체가 확장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우주의 중심은 없고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애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그래프의 의미인데 잘 보세요. 이게 V는 HR 그래프가 Y는 AX 꼴과 똑같습니다. Y는 AX는 무슨 그래프죠? 여러분 중학교 수학만 했어도 알잖아. 1차 함수잖아요. 이게 왜 둘이 대응이 되냐? Y축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예요? 속도잖아. 그러니까 V.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거리 R.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H는 뭐에 해당하죠? A에 해당하잖아. 근데 A는 뭐예요 그러면? 기울기잖아. 즉 H는 이 V는 HR 그래프에서 H는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이해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이기 때문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거리분의 속도를 얹어주면 되니까 거리분의 속도를 해준 게 바로 허블 상수다.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 상수는 변하는 값인가요? 안 변하는 값인가요? 안 변하는 값이잖아. 근데 이 허블 상수는 어떻다? 절대 불변의 상수가 아니고 변해온 상수의 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V는 HR인데 즉 H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 하면 되잖아. 왜냐면 여기 R 넘겨주면 똑같은 식이잖아요. V는 HR. H는 어떻게 정해지는 값이냐면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H라는 값도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수긴 상수인데 안 변하는 상수라는 게 약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상수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봐봐요. 잘 봐. 허블 상수는 R분의 V, 즉 거리분의 속도예요. 속도를 거리로 나누면 뭐예요? 헷갈리지? 거리를 그럼 속도로 나눠봐. 시간이죠. 어떤 거리를 내가 얼마만큼 속도로 갔으면 얼마나 갔는지 시간이 나오잖아. 한마디로 속도를 거리로 나누면 시간분의 1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분의 1. 한마디로 허블 상수를 뒤집으면 시간이 나오는 거 인정? 그쵸? 왜냐하면 허블 상수는 시간분의 1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 자체를 뒤집으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면 빛의 속도로 우주가 등속 팽창했을 때의 우주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광속을 곱해주면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한 우주의 크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허블 상수를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해감에 따라 우리는 H분의 1도 정확하게 알겠고 H분의 C도 정확하게 알겠고 한마디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이 상수가 변한다는 거, 점점 더 정확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게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허블 시간이라는 건데 허블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상수의 역수를 통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주의 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건이 붙어. 허블 상수는 뒤집으면 우주의 나이긴 한데 어떤 우주죠? 그치? 광속으로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 우주의 나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 급팽창했다가 감속 팽창했다가 가속 팽창하면서 어떤 속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38억 년이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라는 거. 이 허블 시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상수를 뒤집은 건데 이 허블 상수의 의미는 노란색 상자에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은 허블 상수는 지금 그냥 외우면 좋고 안 외우면 말고인데 68 정도로 체크가 됩니다. 68.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단위가 골때려.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슬래시가 2개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항상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 68 킬로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세크는 알죠? 무슨 단위예요? 속도. MPC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속도 나누기 거리예요. 허블 상수의 단위는 속도 나누기 거리야. 그래서 킬로미터 퍼 세크를 분자에 그냥 얹어주고 메가파섹을 분모로 낮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킬로미터는 거리 단위고 메가파섹도 거리 단위니까 사실 거리끼리 환산해주면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는 사실은 S분의 1, 즉 시간의 역수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블 상수를 뒤집으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메가파섹 같은 경우는 단위 환산 그냥 해주시면 돼요. 메가는 10의 6제곱이고요. 파섹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럼 이 허블 상수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단위를 쓰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68km/s per 1메가파섹으로 보시면 편해요. 한마디로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거리의 우주는
68km/s의 속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허블 상수의 의미는 결국에는 아까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넘어서 뒤집으면 우주의 나이이면서 h분의 c 하면 우주의 크기이면서 h 그 자체는 우주의 팽창 정도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를 명확하게 아는 게 과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의 나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시간, 즉 h분의 1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h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계산입니다. 아까 km/s/메가파섹이었기 때문에 뒤집어주면은 메가파섹이 분자로 올라가고 km/s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메가는 10의 6제곱이라고 했고요. 파섹은 주어졌으니까 넣으면 되고요. km/s 그대로 끌고 오면 되고요. 킬로미터 날아가고요. 세크는 아래에 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계산하면 나오고요. 세크 초단위니까 년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꾸면 약 150억 년입니다. 네, 한 번쯤 해보세요. 한 번은 해봐. 난 무조건 말했다. 한 번은 해보세요. 영상 그래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우주의 나이는 그냥 우주의 나이인가요? 조건이 붙지. 그치?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었다는 걸 가정하면은 우주의 나이가 약 150억 년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얼마나 돼 있죠? 138억 년. 봐봐. 실제로 오차가 좀 있잖아. 당연히 오차가 있다고. 왜냐면 얘는 막 급팽창, 감속팽창, 가속팽창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138억 광년인데 등속이라면 약 150억 년이다. 그래서 실제로 광속으로 등속 팽창 우주의 크기는 심플하게 h분의 1에 광속 c를 얹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우주의 지평선은 138억 광년이 아닙니다. 이거 약간 구글링만 해봐도 바로 나오거든요. 실제 우주의 지평선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는 어떻다고?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가 저 빛이 등속으로 팽창했다라고 가정한 우주에선 쫙 해서 제일 멀리서 온 빛은 138억 광년 더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왔겠지. 근데 실제로는 뭘 하죠? 막 가속 팽창 이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오다가 팽창해서 뒤로 밀려. 딜레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38억 만에 온 애는 사실상 더 멀리서 온 애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465억 광년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건 138억 광년이지만 실제 우주는 어떻다? 더 크다 작다? 더 크다.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작년 평가원에서도 건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138억 광년이 우주의 지평선이지만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지만 실제 우주는 어떻다? 더 크다. 이거는 아셔야 된다. 얘를 제일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실험이 한 번쯤은 보셨을 이 허블 법칙 풍선 실험인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것들이 심플합니다. 지금 풍선이 있어요. 고무 풍선이 있고 거기에 뭘 붙여놨죠? 스티커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실험을 하는 의미는 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스티커를 왜 붙였을까? 스티커의 역할은 뭐게? 은하예요. 별 아니야. 별 스티커 붙였다고 별 아니야? 은하예요. 수천억 개 별들의 집단. 그 은하들이 막 풍선 벽에 붙어 있는데 내가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스티커들이 막 서로 멀어지겠지. 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티커 하나 찍어봐요. 그 스티커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 기준에서는 모든 스티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멀어지잖아. 근데 봐봐요. 이 풍선 표면에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마디로 이 실험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주에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내가 중심인 것처럼 보일까? 풍선 자체가 커지니까. 공간 자체가 커지니까. 우주 자체가 커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스티커가 바로 은하 역할을 하는 거고요. 풍선 표면이 바로 우주 공간이고 이거 제일 많이 질문하셔. 선생님, 그럼 풍선 내부는 뭔가요? 풍선 내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와 대응되지 않는 임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풍선 내부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 아예 그냥 하시지 마셔라. 대응이 안 된다. 저런 기출이 많이 나와요. 또 은하를 스티커가 아니라 종종 검은색 매직으로 색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매직으로 색칠했다 생각하고 풍선을 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직의 사이즈가 커지지? 그럼 우주가 팽창하니까 은하가 커진다. 돼, 안 돼? 안 돼. 색칠해놨는데 불면 우주 매직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퍼지니까 좀 옅어지지. 어머, 은하의 밀도가 줄었네.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애초에 실험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으로 색칠하면 안 되고 스티커나 단추를 표면에 붙이는 게 올바른 모형이다라고 이제 교육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해 임용고시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지원 수준에서도 당연히 다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디테일 들어가면 시험 문제 낼 게 정말 많다고. 그 중에서 사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허블 아저씨가 외부 은하 관측할 때 썼던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이거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이거 도플러 효과가 뭐였죠?
어떤 기준 파장이 있는데, 그치? 기준 파장이 있는데 내가 걔를 봤더니 그 파장이 어떻게 됐어? 변하잖아요. 그럼 기준 파장이 뭘 얹어줘? 변한 파장을 얹어줘. 그게 뭐라 그랬죠? 적색 편이량이라고 했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원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되게 어렵거든요. 시간에 따른 이 적색 편이량의 변화를 보면 이 우주가 가속 팽창했나 감속 팽창했나 알 수 있어요. 걔는 우리가 지원 끝에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적색 편이량이 뭘 곱해주면? 광속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전체의 후퇴 속도가 나온다. 기억나시죠? 자, 잘 봐. 허블 법칙이 왜 위대한지 도플러 효과랑 같이 보세요. 이거 아래 그냥 이 속도 무시하세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준 파장을 400으로 잡아. 람다 제로를. 근데 이 천체를 봤더니 얘가 400에 찍혀야 돼. 얘가 404에 찍혀요. 그러면은 Z 어떻게 구해? 404분의 4? 아니. 기준 파장이 뭔데? 400이잖아. 얼마 변했어요? 4 변했지. 그러니까 400분의 4가 적색 편이량이죠. 그러니까 Z 얼마예요? 0.01.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광속. 그럼 얘가 도망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빛의 속도에 얼마로? 1%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치? 굉장히 빠릅니다. 0.01c로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어떤 천체를 봤는데 걔는 400에 찍혀 있는 놈이 어디에 찍혀요? 408에 찍히고 있어. 어머? 얘는 그러면은 적색 편이랑 어떻게 구해요? 408분의 8? 아니. 기준이 뭐예요? 400이잖아. 400분의 얼마 바뀌었죠? 8. 400분의 8이니까 적색 편이랑 얼마? 0.02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에 비해서 얘는 광속의 1%였는데 얘는 광속의 2%로 도망가고 있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이냐? 허블 법칙의 위대함. V는 HR. V가 2배 되면 R은 2배 돼야 되죠. 내가 이 천체를 봤는데 얘가 0.01c로 도망가고 있고 0.02c로 도망가고 있잖아.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러면 나랑 R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얘는 몇 거리에 있는 걸까? 정확히 2R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허블 법 여기서 두 가지 출제되는 게 첫 번째, 이 허블 법칙의 의미를 너네가 스펙트럼이랑 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기준 파장이 400이 아니라 내가 500, 600, 700, 800 원하는 숫자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야 돼. 이걸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를 봐봐. 내가 동일한 은하를 봤을 때 그 녀석의 후퇴 속도가 변할 이유가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가 10으로 도망가. 근데 다른 파장을 보면 걔가 20으로 도망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일한 은하는 언제나 동일한 후퇴 속도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적색 편이량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걷다 광속 곱해준 속도가 똑같으니까.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400 썼잖아요. 이번에 내가 500을 쓰잖아? 그러면 여기가 500분의 4가 돼야겠다. 아니라는 거지. 왜? 400분의 4였잖아. 그럼 비율이 똑같으려면 500분의 5가 돼야 되고 600분의 6이 돼야 되고 700분의 7, 800분의 8, 900분의 9, 1000분의 10 비율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기도 아까는 얘가 400분의 8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500분의 10, 600분의 12, 700분의 14, 800분의 16, 900분의 18, 1000분의 20.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막 그려놓은 거 보지 말고 뒤쪽 배경 그림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줄이 편이 되는 정도보다 이 끝에 있는 긴 파장 쪽이 더 확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파장, 즉 분모가 커지면 위쪽에 얹혀지는 분자도 같이 커져야 Z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야 동일한 후퇴 속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가 여러분들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지만 한 줄 요약하면은, 한 줄 요약은 아니지만 허블 법칙, 원래는 여러분이 뭐만 알고 있었죠? 우주는 팽창한다. 근데 이제는 허블 법칙 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우주는 그냥 팽창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이다. 그걸 사용했을 때 썼던 도플러 효과, 얘에 대한 디테일 설명드렸었고요. 어떤 것들이 문제 나오는지. 사실 이 그래프상에서 뭐다? 허블 상수는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를 잘 구해주면 사실 끝나는 문제인데 기울기를 구하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 기울기를 뒤집어주면 뭐가 나오는데? 빛의 속도로 팽창 우주의 나이가 나와버리고 거기 그 뒤집은 거에다 광속 곱하면 뭐가 나오는데? 그 우주의 실제 사이즈가 나와버리는 걸? 그렇게 해서 구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영상이 있으니까 찬찬히 한 번쯤은 꼭 해보세요. 해보면은 딱 150억 년 가까이 나오는데 실제 우주의 지평선에는 당연히 오차가 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138억 광년짜리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는 어떻다? 더 크다. 더 크다. 실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스티커는 무슨 역할이다? 별 아니야. 별들의 집합이 은하. 풍선 표면은 뭐가 된다? 우주 공간. 풍선 내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응 안 된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셔라. 만약에 매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막 은하가 커진다던가 은하의 밀도가 얕아진다거나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다 헛소리다. 앞반에서 질문 나온 게 있는데 아주 훌륭한 질문이 나와서 지금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그럼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마디로 뭐뭐는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선지는 다 틀린 선지인 거야.
그렇잖아. 우주의 중심은 없기 때문에 어디는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선지는 싹 다 틀린 선지예요. 왜냐면 우주의 중심은 없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지를 걸러내는데 조금은 도움을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블 법칙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의 결과 뭐를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아,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근데 이제 팽창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었다? 크게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 증거들의 디테일을 볼 텐데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팽창한 우주의 뭐는 일정하다? 밀도는 일정하다. 오씨, 누가 주장했다? 이젠 다 외워주셔야지. 호일.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 우주는 팽창해야 하네? 팽창합니다. 정상 우주론에서 허블 법칙 적용돼야 한대? 적용됩니다. 이거 많이 틀려. 허블 아저씨 다음 사람이니까 당연히 허블 법칙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근데 뭐는 일정하다? 밀도, 즉 온도는 일정해. 어머, 공간은 커지는데 밀도가 일정하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가 생겨야겠지. 그 질량이 증가되는 게 바로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서 해석을 했던 거고요. 대폭발 우주론은 뭐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뭐가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 누가 주장했다? 가모프, 그리고 그의 조수, 엘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질량은 일정한데 팽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 팽창이고 당연히 허블 법칙 적용돼야 한대? 아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어머, 질량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는 감소하지. 즉 우주 온도는 떨어지지. 그럼 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증명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 그쵸.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옛날에 뜨거워가지고 막 안 붙었는데 식어가면서 딱 붙었을 때 그때 비율이 어떻게 된다? 질량비가 3대1. 이거 두 개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빈칸을 넣어놓은 게 이 빈칸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꺼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볼게요. 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주말 동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와, 내가 지구과 원 수업 준비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빨간색 펜을 많이 쓴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곱씹어서 여러 번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우주의 나이 몇 살? 138. 138억 년 전 뭐가 일어나죠? 빅뱅, 대폭발이 뻥 일어납니다. 그때 온도는 어땠죠? 굉장히? 높았지. 그 고온의 우주가 점차 식어가는 그 우주론이 뭐?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잖아요. 왜? 정상 우주론이면 이때 온도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온도가 쭉 떨어져서 지금 몇 도로 관측되고 있죠? 2.725 켈빈으로 관측되고 있다라는 거. 뻥 터졌는데 애가 온도가 점점 식다가 몇 분 됐을 때? 제가 최초의 3분 얘기해줬죠. 최초의 3분 딱 경과했을 때 온도가 10억으로 식습니다. 당연히 몰라도 돼요. 이 정도 디테일은. 그때 양성자. 양성자의 정체는 뭡니까? 사실 수소 원자 핵이죠. 순소 원자 핵과 중성자가 날아다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둘이 꼬라박아서 뭘 만들어요? 헬륨 핵을 만듭니다. 그럼 최초의 3분 때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건 아니야. 왜? 아직 전자 안 달라붙었거든. 핵만 만들어지고 전자 안 붙었어. 그죠? 그래서 이때 헬륨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성자, 즉 수소 원자 핵과 이렇게 꼬라박아서 만들어진 헬륨 핵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 질량비가 3대1이어야 된다를 계산해놨던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더 흐릅니다. 얼마나? 다 외워야 됩니다. 38만 년이 지나갔어요. 우주 온도가 얼마나 식었을까? 3000 켈빈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되니까 드디어 아까 만들어 놓은 원자 핵에 뭐가 잡힌다? 겁나 가벼워서 뜨거워가지고 빨빨빨빨 거리던 애가 드디어 이제 잡혀. 전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초의 원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드는 전자가 생겼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공간으로 최초의 비친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드디어 발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우주 배경 복사는 최초의 빛이자 3000 켈빈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식어서 지금은 얼마로? 2.725로 관측되고 있고, 얘가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죠? 그래서 이 38만 년, 우주 나이 38만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이전은 뭐라고 한다? 빛이 달려나갈 수 없었어.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후로 드디어 빛이 달려나간 투명한 우주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큰 그림이었고 디테일 들어가면요. 첫 번째,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자, 잘 보세요. 숫자 잘 보세요. 숫자 잘 봐. 자, 눈 크게 뜨고. 빨간색은 양성자입니다. 파란색은 중성자예요. 우주 공간의 태초에 빨간색과 파란색, 즉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 정도 비율로 있었대. 계산해보면. 이제 세보지 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 한번 볼까요? 개수비. 빨간색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죠. 파란색 몇 개? 2개.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당연히 14대2로 있었어야 된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질량비는 어떨까? 14대2 똑같겠죠? 왜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질량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14대2였어, 둘 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양성자는 사실 정체가 뭐죠?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돼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합쳐진 다음을 잘 보시면 요만큼이 하나의 헬륨 핵이 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에서 12개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하지만 질량비는 사실 이게 1짜리가 4개짜리 덩어리니까 12대 4가 돼서 3대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으로 여러분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 3대 1 맞아요? 맞지?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 3대 1 맞아요? 아니야. 개수비로 물어보면 두 개의 핵의 비율은 12대 1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은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냥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질량이. 전자는 1600배 정도. 네, 1600개 정도가 모여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건 예측한 거고 이 사람들이 예측한 거를 우주공간 원소들의 흡수 스펙트럼 분석 걔를 하면 나오는데 걔를 통해서 봤더니 실제로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와 강력하죠.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지들끼리 날아다니던 애들이 온도가 떨어질 때 온도가 감소할 때 그때 떡지는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실제 예측과 동일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이거 가기 전에 이거 설명해드리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가벼운 원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 배웠어요. 그치? 별 내부에서 핵융합하잖아. 흐해, 해코, 시네마 하면서 점점 높은 거 만들지. 어디까지? 철까지.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가벼운 원소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별이 돼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철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별이 초신성 폭발 빵 하면은 철보다도 무거운 애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합쳐서 공부를 할 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펜지어스랑 윌슨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인데 다른 학교 지구과학 원 이제 뭐 뻔한 기출 뭐냐면 그림 보고서 각각의 사람 이름 아니면 이 위성 이름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그런 거 낼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임의로 던져놓고 순서 맞추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왜냐면은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죠?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이 선은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서 우주를 바라볼 때에는 잡음으로 들어오는 친구예요.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약간의 처리를 통해서 걔를 그냥 째껴버린 건데 여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것만 잘 봐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수업 다 듣는 겁니다. 교과서나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을 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 측정한 7.35cm 파가 있는데 걔를 통해서 본 게 우주 나이가 2.725 켈빈이야 라는 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개념을 진짜 많이 갔냐면 파장과 온도 사이의 관계식 우리 아는 거 뭐 있어요? 람다 맥스는 T분의 1 그쵸?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2.725 켈빈에 해당하는 람다 맥스가 7.35cm구나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우주 나이가 38만 년 됐을 때 방출된 3000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식어서 2.725로 관측되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 요 관계식을 앞에서 아주 기똥차게 썼어요. 6000켈빈 뭐의 표면 온도죠? 태양의 표면 온도. 태양은 람다 맥스가 대충 어느 정도죠? 0.5 마이크로미터. 왜냐하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가시광선 영역인데 거기에서 최대 파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람다 맥스는 얼마였을까? 얘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람다 맥스는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여야 돼요. 7.35cm 어림도 없어요. 엄청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2.725는요? 2.725도 계산해보면 1에서 2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이 말 보니까 2.725켈빈에 해당하는 람다 맥스가 7.35cm구나 개소리라고? 3000켈빈에 해당하는 람다 맥스가 7.35cm 아니에요. 실제로는 1 마이크로미터 정도고요. 그럼 2.75에 해당하는 건가요? 얘도 1에서 2mm예요. 그럼 도대체 이 7.35cm는 뭐냐? 이게 공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과서 그림인데 저 볼 때마다 약간 아무리 봐도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요 점이 펜지어스랑 윌슨이 찾아낸 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7.35가 아니고 1cm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여기에 찍혀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7.35 펜지어스랑 윌슨이 찍어본 게 이건데 다른 사람들이 7.35cm의 파장 외에 100cm, 10cm 뭐 이런 다른 파장대를 확인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었더니 요 정도 에너지, 그렇게 해서 찍었더니 요 정도 에너지, 그렇게 해서 찍었더니 요 정도 에너지 이러면서 빨간색 점들을 추후 연구를 통해서 다른 파장의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바탕으로 추세선을 그려줘 컴퓨터 하면은 yes sir 하고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주황색 그래프가 딱 표면 온도 2.7 켈빈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곡선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최초의 점을 본 거고 이후에 추가 연구로 점들을 본 거고 걔네로 해가지고 나중에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가 딱 계산했더니 2.7 켈빈의 복사 곡선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현재 온도가 2.7 켈빈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2.7 켈빈의 람다 맥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mm에 찍힌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 7.35cm는 뭐나요? 이 그래프의 파편을 본 거예요. 펜지어스랑 윌슨은. 그래프의 파편을 보고 쫙 그려봤더니 걔는 람다 맥스가 1에서 2mm 정도 찍히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약간 TMI 하나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온도는 2.725 켈빈보다 낮다. 아주 미묘하게. 왜냐하면 펜지어스랑 윌슨이 관측했을 때보다 우주가 조금 더 팽창했을 거니까 엄연히 말하면 조금 더 낮아졌겠죠. 그런 거는 뭐 약간의 TMI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선명해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관측 결과들은 모두 다 전파 영역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 플랑크 곡선 굉장히 이제 해상도가 높죠. 해상도 높은 걸 봤을 때 가장 우주의 온도가 높을 때는 약 몇 도? 2.75. 가장 낮은 데는 몇 도? 2.72. 어머야. 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나긴 난다. 얼마 난다? 약 10만 분의 1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무슨 문제라 그랬죠? 지평선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 지평선 문제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주, 바꿔 말하면 그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는 우주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주가 지금 보신 것처럼 놀랍게도 균질하다고.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 지평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만 우리가 한 번씩 훑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뭐뭐뭐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쪽에 관측 가능한 온 우주가 2.7인데 이게 바로 지평선 문제. 그리고 자기 월급 문제.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안 보인다. 평탄성 문제. 어떻게 24자리 숫자가 똑같을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문제의 디테일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 영상 찍은지 알겠죠? 미친 듯이 몰아칩니다. 막 따라락 얻어맞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날 영상 안 보고 오면 어차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뒤에 보여드릴까? 준비해온 거? 봐봐. 이거 다 어떻게 이해할래 이거. 뒤쪽에. 뒤에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날 제가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을 디테일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막 돌려서 밀도 있게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냥 뒤쪽에 그냥 나 나중에 그냥 우주론 버릴래? 3점 틀리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바이바이.